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 개정세법 특강인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요 세 가지 우리 내국소비세법에 대한 개정세법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개정세법 내용을 보기 전에요. 우리 관세사 1차 시험은 시험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과목은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세법 과목은요 매년 개정이 됩니다.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3월 20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3월 20일 날 시험을 보는데 요 전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그 기출문제들을 보면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한 7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아직 우리 관세사 1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과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 걸 보면 뭐 세법을 공부를 하는데 작년 책으로 공부해도 되느냐, 뭐 작년 문제집으로 공부해도 되느냐, 그리고 그걸 막 사고 팔아요. 개정되기 전의 책은요, 그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세법은 그래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세법을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수업할 때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요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시험 전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세법이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 기관에서 우리는 기재부죠. 기재부에서 만드는 시행규칙까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리고 대통령 명령으로 만드는 시행령,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만드는 시행규칙, 이게 세 개가 세트인데 시행규칙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되는 거,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뒤에 부분들은 제가 교재에 집어넣고, 그리고 올해 3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이제 기본 이론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올해 개정판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 그냥 수업을 하면 돼요. 우리 3월 20일 날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죠. 그래서 처음에 개정세법 그 관련된 자료를 만들 때 이거를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험이 2주뿐이 안 남았잖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시행 이후에 적용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3월 20일 날 시험 볼 때 요 내용을 반영해서 시험 볼 것들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건 이 자료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자료를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죠? 10페이지 이내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고요. 많이 초조하고 1분 1초가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있는 내용만이라도 100% 이해하고 들어가라. 업데이트하고 들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보실 때는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개정 항목마다 중요도에 따라서 별을 붙여놨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뭐 별을 뭐 3개, 5개 막 붙이고 싶은데, 그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별이 하나도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시험에 반영될 것만 추려서 놨기 때문에 별이 없는 것들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별 2개까지 제가 붙였는데 요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제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텐데 주세법이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세법이. 나머지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는 뭐 큰 폭의 개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올해는 간이가세자 쪽의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간이가세자 쪽의 제도가 이 이후에 시행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적다. 다만 이제 주세법이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주세법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정세법 특강을 2시간을 잡았는데요. 1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예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법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처리 기한이 단축됐죠. 그래서 이전 규정을 보면 요거 보이십니까? 너무 작은가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기존의 규정을 보면요. 사업자 등록 정정을 신청을 하면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외는 있죠. 3일 이내가 일반적인데 정정 신청을 하면 당일날 정정해서 발급해 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 상호를 변경한다든가 통신 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는 3일이 아니라 신청일 당일날 정정 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얘를 이름 변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죠? 상호 변경, 이름 변경하는 것들은 당일이고 그 외에는 3일 이내에 정정해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요게 이제 이전의 규정이었는데 요 3일이 며칠로 바뀌었다? 2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2일 이내에 뭐 특별한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됐죠. 그죠?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정신고는 일반적으로는 3일, 이름 변경은 당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름 변경 당일인 거는 똑같고요. 똑같고 이제는 다 이틀로 맞춰졌다. 그죠?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증 최초에 발급하는 것도 2일 이내고 정정신고도 이름 변경 외에는 2일 이내고 그죠? 그래서 2일 이내로 바뀌었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선택장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주공급 쪽에서 개정이 됐는데요. 자,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적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그 재화의 공급에서 간주 공급 쪽에 보면 개인적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전 규정을 한번 먼저 보죠. 다음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작업복, 작업무, 작업화, 직장 체육, 그 다음에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공급할 때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우리 어떻게 기억했나요? 작작작, 직직 이렇게 기억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경조사와 관련된 자기생산 취득 재화로서 직원 1명당 1년 기준으로 총합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공급하는 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는 거죠. 왜 애매하느냐? 우리 회사가 갑돌이한테 설날 선물로 10만 원짜리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갑돌이 생일이네? 그래가지고 갑돌이가 결혼을 한대. 결혼을 한다 그래서 또 10만 원짜리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 10만 원짜리 지급하고 그리고 설날 선물로 10만 원짜리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걸 10만 원으로 봐야 돼? 20만 원으로 봐야 돼? 이런 부분이 애매했다는 거죠. 10만 원 이하야? 초과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걸 아예 명확하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조사와 관련된 거하고 나머지 명절, 기념일, 뭐 생일, 창립기념일 이런 거하고 둘로 구분을 해서 각각 10만 원 이하일 때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하는 걸로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자, 그래서 개정된 규정을 보면 경조사를 1번과 2번 경우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를 지급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재화는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얘기하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자기생산취득재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역시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그 사유를 경조사와 그 밖에 명절, 생일 등 그 밖에 사유로 구분했습니다. 각각 10만 원이라는 거. 요것도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명확화했는데 요것도요. 우리가 시험에서 공급 장소로 시험 문제 내려고 한다 할 때 선택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공급 장소만 가지고 5개의 오지선다를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등을 보면 공급 장소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독 출제가 가능해졌어요. 5개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 때문에. 자, 이전 규정부터 한번 보시면 원래 그 용역의 공급 장소는요, 용역의 공급이라는 개념이 역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용역의 공급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에 따라서 용역 공급의 장소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 장소였고 그 용역의 공급 중에 특히 국제운송용역이라는 거 있었죠. 국제운송용역을 우리나라 사업자, 즉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공급하면요. 전 세계 어디를 떠돌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날아다니고 물로 다니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걔네들이 외국을 항행한다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문제는 국제운송용역인데 그 사업자가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 외국법인일 때가 문제죠. 이때는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일 때만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나라하고 우리가 상호 면세주의가 체결돼 있으면 영세율, 그렇지 않으면 10% 과세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공급 장소, 용역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공급 장소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비거주자 외국법인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면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상호 면세주의 여부에 따라서 영세율 또는 10% 과세를 적용했거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나 더 공급 장소에 추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정된 법률은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나 거소지를 공급 장소로 하겠다.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장소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금 등에 대한 용역 공급 범위를 명확화했다라는 건데, 원래 이전 규정에 보면 기타 이제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되는 그 사례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미합중국 군대 범위에 소파 협정에 따라서 조달하는 기간, 얘네들한테 뭔가 이 물건을 조달하는 기간, 그래서 공인 조달 기간도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포함시켜서 요것도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또 앞으로 볼 개정세법 규정 중에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 보는 그 시점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냥 무시하지는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 개정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억했던 그거 확실하게 제대로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지, 개정됐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고속버스 역외군속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간을 폐지했다는 건데, 우리가요, 시외버스는 얘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죠? 역외군속 용역으로 면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고속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고속버스는요, 일반 고속버스가 있고 우등 고속버스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우등 고속버스는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타고 다니는 그런 아주 고급진 버스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타보셨잖아요. 일반보다 1.5배 비쌉니다. 굉장히 공간도 넓고요. 막 비행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반 서민이 타는 거는 조금 사치스럽다.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뒀고요. 얘는 면세 대상으로 뒀는데, 원래 이렇게 세법을 규정하면서 일반 고속버스 면세 규정을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면세, 그 이후는 과세,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면서. 그런데 이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다. 즉 일반 고속버스는 그냥 앞으로 계속 면세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적용 기한을 폐지했다. 그래서 일반 고속버스 역외군속 용역은 계속 면세를 적용하면 된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부분도 소파 협정에 따른 공익 조달 기간이 추가된 거하고 유사한 정도의,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입니다. 원래 이제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또는 뭐 실비 정도의 금액을 받는 재화 용역은 면세를 적용했었죠. 그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뭐 무상이든 실비 정도의 어떤 대가를 받던 다 면세를 적용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 그 공익단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이런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면세가 되려면요,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걔네들이 고유사업 목적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어야 면세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 종교 가지고 계신가요? 종교단체를 보면 뭐 절이나 아니면 교회나 어떤 규모가 큰 그런 종교단체는요, 자체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허가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그런 단체들은요, 개별적으로 인가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규모가 큰 어떤 그 재단이라 그럴까요? 그 재단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규모가 큰 어떤 단체, 인가, 허가, 등록을 받은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만 면세를 적용했는데, 이제 세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소속된 단체도 얘네들처럼 똑같이 공급하는 거 면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교회는요, 큰 단체가
뭐 기독교 대한 감리회 단체가 있고요. 뭐 예수교 대한 장로회, 뭐 장로회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장로회, 뭐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속되는 거죠. 교회들이 이렇게. 그래서 예전 법률에는 얘네들이 공급하는 것만 면세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속된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 면세 여부가 애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속된 단체도 얘네들은 등록이나 허가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등록 허가 인가를 받은 단체에 소속돼 있다면 그러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도 면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 절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문화재 같은 거 절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지정문화재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또는 경내지 안에 건물과 공작물을 임대를 해요. 그러면 요거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이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했는데 역시 이 부분에도 소속단체를 포함해서 소속단체가 공급하는 그런 임대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겠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틀릴 리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이 추가됐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대상 확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정사항이죠. 자, 이 이전 규정을 한번 보면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적용 대상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법인에게는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를 유예해 줬었죠. 그죠? 그리고 그 수입 부가가치세가 유예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세관장은 거기 납부 유예를 표시해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납부 유예 적용 대상 세 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일단은 비중하고 수출 절대적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라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고 절대적 금액으로 100억 원 이상 둘 중에 하나면 유예 적용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중견기업이라면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을 해주고요. 두 번째,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면서 조세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돼요. 관세나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에 개정된 중요사항이었죠. 이 체납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래 납부기한 하루라도 지나면 체납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2020년 개정을 하면서 이 체납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체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의 규정이었죠. 그래서 1, 2, 3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을 때 납부 유예를 적용해 줬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요건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에 뭐가 개정됐냐 하면, 자, 비중을 따질 때는 다 30%로 일치시켰어요. 비중을 따질 때는. 그리고 절대적인 규모를 50억으로 낮췄습니다. 더 쉬워졌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출 비중, 수출액 요건이 완화됐는데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비중은 다 30%로 하고요. 중소기업한테 30%가 안 돼도 좀 적용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규모, 수출액을 100억이 아니라 50억 이상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되고, 중견기업은 30% 이상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면 납부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납부유예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요. 수입할 때 세관장한테 징수당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서 납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나 뭐 진도별 모의고사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아마 구경했을 겁니다. 그죠? 납부유예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관할 세관장이. 그거 많이 말 바꿔서 내잖아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유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건 충족한 중소중견사업자한테 납부유예를 해주는 거는 관할 세관장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 바꾸는 문제로 우리 연습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비중 수출의 요건이 완화됐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간이가세자네요. 간이가세자가요, 올해는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잘리니까요, 조금 줄일까요? 간이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 별표 2개짜리고요. 잘려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거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적용되는 것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기출 1순위예요. 이거.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이가세자 별표 2개 쳤는데 제 마음으로는 한 5개 쳤습니다. 자, 이점 규정을 한번 볼까요? 간이가세자 적용 범위죠. 직전 연도 기준으로 해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하고 가액하고 다르죠. 그죠? 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공급 대가 합계가 4,800만 원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고 아무리 꼬셔봤자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제 적용 배제죠. 그죠? 개인 사업자만이니까. 그래서 전년도 규정은 간이가세 적용 대상 범위를 이렇게 규정했고요. 다만 아무리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는 안 돼. 얘네는 간이가세 적용 못 받아. 이렇게 배제를 시켰죠. 어떤 사업자가 간이가세 배제가 됩니까? 간이가세 사업장 말고 기준사업장, 일반가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가세 적용 못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의 중간 단계에 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니까 부가가치세의 틀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간이가세 배제를 배제사업자, 간이가세 적용을 배제시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니, 부동산 하나 사고 파는데 얼만데 간이가세자라고 합니까? 부동산 매매업을.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전문 자격사. 사자 들어가는 여러분들 같은 전문 자격사.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과세 유흥장소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라 그래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서 수입 규모가 다를 테니까 얘네들은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간이가세 적용 배제 여부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 기준까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 매매업은 무조건 간이가세 배제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제되는 겁니다. 무조건 배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4,800 미달 여부를 따질 때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800 미달 여부를 따졌죠. 그죠? 요게 이제 작년까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이제 4,800만 원 미달이라는 거죠. 4,800만 원 미달하는 점입니다. 동그라미가 새까맣게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간이가세자였죠. 요게. 그런데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이제 요 금액이요.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미달하는 자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요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개정사항이 뭐예요? 기준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이 아니라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이제는 간이가세자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8천만 원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누가 배제되느냐? 부동산 임대업자, 임대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과세유흥장소, 얘는 배제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자 과세유흥장소는 8천만 원 미달이라 그래도 간이가세 배제라는 거야. 그러면 4,800 미달이면요. 그러면 지난번 작년 규정에 따라서 규모나 지역 규정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작년 기준에서 우리 과세유흥장소하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분용으로 지역 규모 등을 따져가지고 배제를 시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룸사롱이 압구정동에 있는 거랑 제가 태어난 시골, 충청북도 단양 아주 산골에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희 시골에는요, 제가 명절 때 가끔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려가면 그 룸사롱에서 소주 팔아요. 막걸리 팔고. 그냥 일반 선술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압구정동에 있는 그런 룸사롱은 완전 다르잖아요. 18년 산이 4, 50만 원 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규모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과세유흥장소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이가세 적용 범위가 8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지만, 부동산 임대업자나 과세유흥장소는 8천만 원 미달이라 해서 간이가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전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4,800 미만인 경우로서 지역 규모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4,800 이상이라면요. 그러면 얘는 간이가세 배제입니다. 과세유흥장소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4,800만 원 이상이라면 간이가세 배제예요. 그래서 기준금액은 8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지만 그 상향된 규정에 부동산 임대업자 과세유흥장소는 없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올릴게요. 자, 여기 작은 글씨인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어떻게 했어요? 배제시켰죠. 그죠? 배제 사업자에 얘네들을 추가한 거야. 자, 그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요 꽃 표시로 제가 설명 달아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요 규정이 우리 선택지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판단을 해봅시다. 이해만 하면 되겠죠.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으면 4,800 미달 여부를 따질 때 당연히 합쳐서 따지겠죠. 당연하죠. 그죠? 자, 그 얘기고. 그래서, 자,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만 건너뛰고.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괄호 건너뛸게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배제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당연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합산했잖아요. 같은 얘기야. 자, 괄호 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야. 미리 제가 사례를 드릴게. 여기 과세유흥장소예요. 과세유흥장소. 한 사업장, 동일한 사업장 안에 업종을 두 개를 하는 거야. 과세유흥장소와 관련된 음식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800 여부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합산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떼서 4,800 여부를 따진다. 그 얘기입니다. 괄호 안에.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뽑아가지고 4,800 여부를 따진다.
이해 가시죠? 그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얘기를. 그래서 결론은, 자, 요렇게 4,800 미만으로 세법이 개정됐지만, 여기에 과세 유흥장소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요 구간에 있다 그러면, 물론 이 위에는 당연하겠죠. 요 구간에 있다 그러면 간이가세 배제시키겠다. 요게 추가된 겁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국민 정서가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8천만 원 미만으로 간이가세 큰 폭으로 올렸어.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 세금 계산을 해보면요. 일반과세 적용할 때 세금이 한 100 정도 나오잖아요. 간이가세 적용하면 20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걸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이걸 적용해 준다고? 국민 정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해주는 거야. 술 먹고만 흥청망청 지금 쓸 돈도 없는데 안 해주는 거야. 이거는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개정사항이고,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개정사항인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했는데 이거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예전 규정을 먼저 볼까요?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요. 해당 연도의 공급 대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 납부 안 했습니다. 얘는요. 납부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신고도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납부 면제자지 신고 면제자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내가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1년도에 하려고 그래. 그런데 공급대가 합계가 3천만 원에 미달하네? 그래서 납부 금액이 없어요.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이 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그런데 3천만 원에 미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는 겁니다. 확정 신고하고요. 다만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이게 납부 의무 면제거든. 신고까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3천만 원인데 요게 아까 우리 여기 4,800이 기준이었죠. 그죠? 4,800이었는데 8,000으로 올랐죠. 그죠? 요 4,800으로 맞춰준 겁니다. 금액을. 단순하죠. 그죠? 4,800으로 맞춰줬다. 하나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간이가세 적용 여부를 따질 때는 4,800 기준이 되는 게 직전 연도 기준이에요. 그런데 납부 의무 면제는요. 지금 내가 납부하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4,800을 따질 때 해당 연도 기준이에요. 해당 연도 기준. 그죠? 그죠? 자, 우리 제가 당구장 표시 하나 달아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8번째 개정사항에 간이가세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1년이죠. 직전 과세 기간도 아니고 직전 연도 기준이에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무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자, 얘는요. 적용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2020년도 공급대가가 합계를 해봤더니 8천만 원 미만이래요. 그러면 간이가세 적용 언제부터 되는 거죠?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지. 그죠?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자고? 20년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 원 미만이야. 그러면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제가 당구장 표시로 달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부가가치세법 마지막 규정인데요. 간이가세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내용이니까 중요한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는요, 세금계산서 받은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합계표를 제출하죠. 그죠? 그런데 합계표를 그 부가가치세 해야 될 때 제출을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예정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걸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 가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을 한다든가 경정청구를 통해서 제출을 한다든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스스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한다든가 다 뭡니까? 다 매입세 공제는 되는 거예요. 다 매입세 공제는 되는 거예요.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얘는 매입세 공제 되면서 스스로 제출한 거니까 가산세 없죠. 그런데 얘는요. 매입세 공제는 돼. 그런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다는 게 뭐라고요? 세무조사 나와서 막 뒤지는 거야. 그런데 그 조사관이 세금을 걷어가야 일을 잘하는 건데 아이고 덜컥 세금을 내주게 됐네. 들어가서 이제 혼나겠죠. 그죠? 일을 그따위로 한다고.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차비라도 점심값이라도 줘야지. 그래서 가산세를 얘는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몇 프로지? 0.5%. 일반 가세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사께표 불성실 가산세 0.5%라고. 요때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쳤을 때나 그때만. 그런데 간이가세자는요. 작년까지 저게 0.5%가 아니라 1%였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할 때 1%였다고. 안 맞잖아. 그래서 얘를 0.5%로 바꾼 겁니다. 이제 맞아 들어간 거야. 안 맞던 규정이. 외울 거 없죠, 그죠? 우리 이 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경정신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옛날 규정이에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1% 가산세였는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런데 그거를 0.5%로 내렸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하고 똑같이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내용이고요. 개별소비세법으로 넘어갑니다.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다음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와, 이런 문제 틀리면 우리 굉장히 충격 먹죠. 그죠? 그래서 별 내용은 아닌데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시키려고 요거 집어넣습니다. 이제 사모물품에 대한 건데요. 옛날에는 그 배기량이 있는 소형 승용차 그리고 전기 승용차가 거기 들어갔었죠. 그런데 전기 승용차 플러스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도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그냥 들어가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나겠죠. 선택장에 수소 전기 자동차 이렇게 나왔어. 난 전기 자동차는 봤는데 이 수소가 붙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 공기총이야 아니야? 막 이렇게 헷갈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한번 찍어두라고. 자, 그래서 배기량이 있는 소형 승용차 플러스 전기자동차 플러스 수소자가 붙은 것, 수소전기자동차 다 3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도 막 나오는가 봐요, 이제는. 그래서 그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시킨 겁니다. 새로운 종이 나오니까. 단순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탄력세율인데요. 사실은 이 탄력세율이요. 4호 물품, 석유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었고요. 2019년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3호 물품에 대해서도, 3호가 승용자동차죠. 자동차에 대해서도 3.5, 그러니까 100분의 3.5, 1000분의 35만큼 2019년도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얘가 삭제 처리된다고 나왔거든. 근데 법령에 삭제가 안 됐네. 이게. 그래서 재교재에는 없습니다. 이게 삭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법령 개정된 걸 보니까 이걸 손대지를 않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삭제를 안 하고 이렇게 오다가 2021년도에 얘를 다시 건든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 3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1000분의 35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지금 나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6월 30일 전에 보잖아. 그러니까 탄력세율에 승용자동차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탄력세율이 얼마라고요? 원래는 5%잖아. 물품 가격의 5%. 그런데 탄력세율 적용하면 탄력세율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래서 얘는 30% 마이너스해서 3.5%입니다. 3.5%.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추가하는 거 요거 하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4호 물품 플러스 자동차 탄력세율 대상이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은 1000분의 35, 3.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신설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럴 거 아니야. 탄력세율을 적용 안 했을 때 개별 소비세를 계산했더니 요게 500만 원이 나왔어. 그냥 예를 들 거예요. 예를. 그런데 탄력세율을 적용했더니 개별 소비세가 300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요거 300만 원 적용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야. 요 한도는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요게 단서야. 자, 읽어봅니다. 과세물품 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여기서 세율은 탄력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기본 세율에 따른 산출세 500만 원이죠. 그죠? 요것과 조정 후 세액, 이거 뭐야? 탄력세율 적용 후의 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 간 차액 한도가 얼마라고요? 과세물품당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단순하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3.5%를 적용하되 탄력세율 적용 전과 적용 후에 한도는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저 상황에서는 얼마를 그러면 얘는 4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한도니까. 개별 소비세가. 그래서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자, 개별 소비세는 이걸로 끝이고요. 주세법으로 가는데 주세법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고맙게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주세법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요. 맨 뒤에 9페이지에 참고사항이 있죠. 참고사항을 먼저 보고요. 어떻게 틀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세법이요. 완전히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편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결론은요. 주세법에 있던 무슨 그 제조 면허, 판매업 면허, 그리고 주세 보존 이런 것들을요. 별도의 법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와, 너무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인데 우리 시험에 보면요. 시험 범위에 주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세법이라고 되어 있지 새로 편제된 주류면허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험 볼 때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이거는 개정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렇다면 시험 볼 때는 개정 완료된 편제 개편이 완료된 주세법의 내용만 출제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게 주세법에 있었던 내용이잖아 라고 하면서 여기 주류 면제 관련된 법률을 같이 포함시키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제조 면허,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 보존에 대한 거 그리고 제조 그 출고 정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서 새로운 법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저라면. 그래서 요 내용 외에 나머지 개정된 것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편제를 제가 달아놓은 이유는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세법 규정에 여기 보시면
1장은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1장의 총칙 부분은. 그리고 1절에 주류 제조 면허, 주류 판매 면허.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계시던지 제목에 이게 있을 겁니다. 요게 주류 제조 면허, 판매 면허, 주류업 단체, 주류 제조 및 판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됐어요. 주세법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잘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주세 부가징수에 관한 거 해야 되겠죠. 과세표준세율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세 징수에 대한 거 해야 되겠죠. 요 2장, 3장으로 편제된 거야. 주세법에. 그리고 면세, 세액공제, 세환급 요거 해야 되겠죠. 그죠? 면세가 요로 간 거니까 요 두 개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납세담보 해야 되겠죠. 주세보전 안 합니다. 여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됐으니까. 그리고 보칙 안 해도 되고요. 벌칙 부분만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해 주셨죠. 그래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봤는데 이거 왜 제조 면허가 나와가지고 면허 제한 이런 거 왜 나왔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전 공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머리 아픈 것들 아니에요? 우리가 뭐 관세사 시험 공부해서 관세사 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술 만드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제조 면허, 면허 제한, 뭐 판매, 주류 판매원 면허 뭐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개편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우린 그 부분에 대한 세금만 알면 되잖아요. 왜요? 주류 등이 수입되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는 알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 안 합니다. 주류 면허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관된 거는 저는 안 한다. 제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는 100점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85%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요. 개정세법 내용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주세법에 남아있는 부분 중에 개정된 것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장에 마지막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 드린 겁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주세법 개정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주류 범위가 추가됐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정 규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주류 과세 대상 주세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아무리 뭐 알코올이 첨가되어 있다 그래도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의약품은 제외했었죠. 주류에서. 그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서 가루 상태인 거 포함합니다. 가루 상태인 거 다 포함하는데, 그런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은 주세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외되는 품목이 하나 더 추가했다는 거죠. 뭐를요? 조미식품을. 왜 우리 냄새 없앤다고 엄마가 뭐 술 사오라 그래서 막 넣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런 거야. 풍미를 이렇게 음식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알코올 넣었는데 그것까지 막 째려보고 있다가 주세 세금 부과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미식품으로서 자 주의하세요. 1번, 2번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동시에 충족되는 거. 얘는 역시 의약품 6도 미만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의약품 제외하는 거하고 똑같이 1번, 2번 동시에 충족하는 거 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자, 그러면 어떤 조미식품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미 증진을 위해서 첨가하면서 불휘발분이 몇 도 이상? 30도 이상. 불휘발분이 뭐예요? 태웠는데 안 타는 거야. 그죠? 그게 불휘발분이지 뭐. 태웠는데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거. 요런 조미식품은 역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의약품하고 똑같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세의 납세 의무자가 신설됐는데요. 이제 그 주류를 제조할 때요. 주류 제조를 위탁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만드는 규정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탁 제조에 대한 규정은 4월 1일 이후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1월 1일 이후부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적용되는 규정 하나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주세의 납세 의무자는 예정 규정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그리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 거죠.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도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세 번째, 엄청 중요한 거죠. 세율이 조정됐습니다. 세율이. 자, 탁주와 맥주의 세율이 조정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원래 주정만 종량세였고 맥주하고 탁주는 종가세였죠. 그런데 2020년도에 얘네들도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표정이 이러면 제가 불안한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맥주 탁 마시면서 이렇게 탁 내려놓는 거 상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맥주 탁. 그죠? 그래서 맥주 탁은 종량세다. 그죠? 그러면 맥주는 세율이 어떻게 됐었더라? 맥주는 킬로리터당 83만 300원이었나? 그죠? 탁주는 킬로리터당 4만 1,700원이었나?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바뀐 거죠. 얘가 결론은 83만 4,400원인가? 맞아요? 얘는 4만 1,900원, 200원 올랐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거니까 다음 중 주류의 세율로 오른 것은 틀린 것은.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안 된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얘네 왜 바꿨을까요? 맥주, 탁주를 종량세로 바꾸면서 세율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매년 조정하기로 한 거예요. 세법 개정을 할 때, 작년에. 그래서, 매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그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야. 그럼 2월 말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부터 새로운 작년의 물가 상승률 적용해가지고 따져봤더니 탁주는 41,700원이었는데 41,900원이 맞고 그 다음에 맥주는 83만 300원이었는데 여기 83만 4,400원으로 바꾸는 게 물가 상승률 반영한 게 요 수치더라. 그래서 바꾼 겁니다. 언제부터 적용해요? 여기 있잖아. 여기 3월 1일부터 또 내년 2월 말까지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월 20일 시험이니까 이거 적용하겠지. 그죠? 그래서 결론만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된다. 안 돼도 기억해야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네 번째,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 시 위탁 제조 주류는 제외시켰습니다. 자, 요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부분이라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표를 기억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그냥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데 아까 그 납세 의무자에 추가한 위탁 제조 주류의 경우에는 이거 적용 안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에게는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데 위탁 제조 주류에 대해서는 이거 적용 안 해. 원칙대로 과세표준 계산해. 이런 의미야. 자, 결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얘기했잖아, 아까. 맥주, 탁주 맥주는 얘는 뭐라고요? 종량세.
나머지 주류는요. 나머지 약주, 청주 이런 주류는 뭐예요? 종가세. 동의하시죠? 그러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종량세는 수량 곱하기 세율이겠네? 종가세는 가격 곱하기 세율이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맥주 탁주의 경우로서 소규모 주류 제조자, 중소사업자,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하는 수량에 약간의 인정 비율이라 그러죠. 비율을 적용해서 요것만큼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야. 100%가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60%, 40%, 80% 이렇게 적용하면 수량이 적어지니까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별게 아니라. 그래서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맥주 만들 때는 이렇게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에 특례 인정 비율을 적용해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자가 맥주 만들 때는 반출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탁주를 만드는 소규모, 탁주는 중소기업자는 해당이 없죠. 소규모 주류 제조자일 때는 이렇게 혜택을 줄게. 그 다음에 약주, 청주를 만드는 그런 소규모 주류 제조자는 과세표준 계산하는 가격에 60%, 80% 적용하는 혜택 줄게 이런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런 혜택에 위탁제조 주류 여기서 제외하겠다. 걔네들은 탈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혜택 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탁 제조 주류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아무리 얘네들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사업자나 소규모 주류 제조자라 그래도 이런 혜택 안 줘.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이해하시면 돼. 이거는. 그 다음에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기준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수험생들이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쾌감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맨 뒷장은 잘 안 보게 되거든. 과태료가 맨 뒷장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낼 만한 거 없을까라고 보는 심리가 있어, 출제자들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되느냐? 제가 정리하고 알아둬야 될 부분을 꼭 표시로 요약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것만 보면 돼.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과태료.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태료에 대한 게 그 세법 규정이 없었어요. 국세청의 자체적인 훈령 규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올렸어. 그래서 이걸 상향입법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야.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 뭐 상향은 지들이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술마다, 주류마다, 그 다음에 물량마다 과태료 규정을 다 따로따로 뒀어요. 그죠? 자만 올 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얘네들이 만들었는데, 자, 과태료 부과 원칙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채리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위반 정도 횟수, 행위 등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에 차등 적용했다. 맞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설정했다. 맞는 규정이, 양형 규정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거야. 이 표에서. 금액에. 이게 괘씸한데 이 자식? 플러스 얼마? 되게 안 됐다. 나래도 그런 실수했겠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런데 과태료를 아무리 부과를 해도 상향 2천만 원을 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게 꽃표시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게 양형 규정을 얘기하는 거야.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상한 금액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요 가태료부가 원칙하고 꼭 표시만 여러분들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거 맞는 거 골라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자, 마지막 납세담보 준용 기준인데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한 줄짜리인데요. 예전에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를 보면 이 납세담보에 대한 규정은요, 주세법에 규정된 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세징수법으로 바뀌었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 규정 똑같은데 국세기본법 자리에 국세징수법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선택지항에 예전 규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납세담보에 대해서 주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면 틀린 거야. 국세징수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1시간 이내 끝냈죠, 그죠? 그래서 최단축, 그러니까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목적적 적합한 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그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100% 이해를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틀, 3일, 2, 3일 안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최소한 1주에 1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1주에 1회독. 이거는 너무 미니멈 기준이야. 그리고요, 보통이라면 4회독 이상은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그 생각을 하면, 초콜릿은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초콜릿은. 근데 초콜릿에 뭐 알레르기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꼭 이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뭐 거기 뭐 견과류 알레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한 2, 3일 전에. 그래서 초콜릿은 바 있죠. 초코바. 그거를 한 2개 정도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들고 가셔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1, 2교시 끝나고 쉬잖아요, 잠깐. 그때 공부하면서 드시고, 그리고, 청심환은 많이 떨린다. 그러면 액체로 되어 있는 건 효과가 금방 온대요. 그리고 딱딱한 거는 좀 나중에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액체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반을 먹었어요. 반을 먹었는데 효과를 모르겠더라고, 저는. 너무 이게 하나 다 먹으면 잘까봐 너무 피곤하고 긴장되니까 마음이 풀어지면 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를 못 마시고 반만 먹었어요. 근데 효과를 모르겠더라고. 한 30분은 떨다가 한 20분 떨잖아요. 그러다가 문제 풀면서 진정되잖아요. 근데 떨 거 다 떨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거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몰라. 그래서 안 쓰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테스트는 해보세요. 미리. 그것도 한 2병 사가지고 미리 한번 이렇게 마셔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 너무 떨리고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지 뭐.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긴장 상태라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 2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보기 전날에 12시 전에는 주무셔요. 새벽까지 있으면 그러면 시험보다 자요. 그러니까 12시 전에는 가능하면 좀 편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은 초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조하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하루하루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개정세법 이렇게 특강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